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6월 29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르빗입니다. 오늘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찰나의 시간을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퇴근 시간마다 엑스레빗의 트와일라이트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제 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바라보고 있거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지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 건지,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은 뭔지, 난 언제쯤 나만의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제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사연은 저도 겪어봤던 고민이라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에는 나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이 들 때는 무작정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내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했는가를 자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신비한 인물사전에서 소개해드릴 분도 재능이라고 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으신 분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비교해서 들으시면 고민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비한 인물사전 지금 바로 펼쳐볼게요. 누군가는 그를 두고 괴짜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천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형 천재라고요. 장승업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지내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이때 누구는 한약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 누구는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먹고 살려면 뭔들 못했을까요? 그러다 우연히 이응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취직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죠. 당시 이응원은 청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는 예술작품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고 하니 웬만한 진귀한 작품들은 소장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던 장승업이라고 이 작품들이 눈에 안 익었을까요? 어느 날 장승업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붓을 들고 집안에 있던 그림을 따라서 그려봤대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장작 패는 일이 전부였으니 피가 끓던 20대 초반에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웬걸 글도 모르고 붓은 더더욱 질 줄 몰랐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경지의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려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응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저기 먹물이 뿌려져 있는 꼴을 보고 극대노하려던 찰나 장승업이 그린 그림을 보고는 분노가 말끔히 사라지더니 그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에 장승업은 산수하며 인물하며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백묘법, 파묵법 등의 여러 가지 화법에도 통달하게 되는데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추앙받던 김홍도의 단원이라는 호를 의식해서 자기 자신도 오원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하니 그림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는 걸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승업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이 만든 그림이다, 보배로 여겨야 한다 등 극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면 마냥 헉풍이 아니기도 했지만요.
장승업은 취명 거사, 즉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가는 선비라는 의미의 벼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술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한 번은 고종의 명으로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적이 있었는데 궁 안에서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없으니 야반 도주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요. 민용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에도 한동안 얌전히 그림을 그리나 싶다가도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 입고는 술집으로 도망치기 일쑤였다고 하죠. 무엇보다 워낙 술에 취한 채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잦아서 낙관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부지기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림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낙관이 찍혀 있거나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그가 남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가 영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자주 하던 사람의 생사란 뜬구름 같은 것이라 죽는다고 떠들 필요가 무엇이냐는 말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술과 예술, 그리고 정처 없는 방랑으로 이루어진 자유분방한 영혼의 장승업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자수성가형 천재화가 장승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장승업은 평생을 그림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만의 화풍을 갈고 닦으면서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간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요.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게 된 거죠.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꽃을 피워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나의 숨겨진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될 수 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성장의 기준을 남에게 맞추지 말고 조금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한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6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들도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트와일라이트를 들으며 도서관을 나서는 28살 고시생입니다. 저는 또래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25살에 회계사가 되겠다는 부푼 마음으로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했지만 아쉽게도 2차 시험에 떨어져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시험을 치고 나니 이번에도 합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급한 마음과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은데요. 회계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꿈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거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오지만 결국 나 혼자서 감당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고생했는지 단순한 짐작만으로는 섣불리 조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마침 우리 사연자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지치신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월트 디즈니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가 떠오르는데요. 귀여운 달마시안 강아지들과 매력적인 악당 크루엘라의 스토리는 언제 봐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현실에 치인 어른들에게도 재미와 감동, 심지어 교훈까지 전해주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달마시안부터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상한 날의 앨리스, 피터팬까지 이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오직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시련에도 절대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월트 디즈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디즈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막 생겨난 터라 미래가 불분명하긴 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이 마냥 좋았던 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던 꿈이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디즈니는 동료 애니메이터들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실사 영화 대비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애니메이션 특성상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죠.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과 함께 할리우드로 떠나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의 작품을 관심있게 본 한 배급사를 만나게 되면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은 나날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로 선보인 오스왈드 시리즈물을 어느 배급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디즈니 인생 첫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배급사가 월트 디즈니를 따돌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소속 애니메이터들과 새로 계약하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작품은 물론 직원과 회사 모두를 빼앗겨버리게 된 거예요. 디즈니는 이 소식을 듣고 올라오던 기차 안에서 자신이 빼앗긴 오스왈드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일밖에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게 끔찍이도 싫었기 때문이죠. 이때 디즈니의 상징이자 명실상부 인생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간의 시련을 발판 삼아 디즈니의 작품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백설공주, 피터팬, 이상한 날의 앨리스와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는 와중에도 디즈니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어요. 기존의 틀과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한마디로 디즈니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한 그의 욕심이 대중의 시선보다 많이 앞서 나갔기 때문일까요? 이전 작품인 백설공주보다 기술적으로 진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피노키오는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클래식과 결합한 판타지아는 평론가들의 혹평을 들으며 처참하게 실패하죠. 결국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만들어낸 작품마다 흥행 실패는 물론 대중의 외면과 극심한 재정난 등으로 디즈니의 명예는 순식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할리우드의 유행처럼 번진 노동자 파업은 디즈니조차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파업 동안 회사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디즈니 스튜디오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시련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 또다시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메리 포핀스와 같은 실사 영화에 눈길을 돌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되죠. 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호평이 쏟아졌고 전부 다 낮은 예산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기어코 디즈니는 또 한 번 재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아쳤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 간직했던 소중한 꿈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디즈니의 꿈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그 빛을 잃지 않고 환히 빛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죽고 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죽었지만 그의 천진난만한 비전과 그가 이루어낸 꿈은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위해 기어코 다시 일어섰던 월트 디즈니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디즈니는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갈래의 방향을 항상 고민했어요. 모든 걸 잃었을 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자주 보던 생쥐를 미키마우스로 그려냈고, 재정 위기로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일 땐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에 도전했던 것처럼요. 꿈이라는 건 단지 꿈으로 남아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을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13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덧 초복을 지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덥다고 에어컨 쌩쌩하게 틀어두시다가 냉방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고시 합격 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잠시 쉬고 있는 28살 트와일라이트 애청자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잠시 학원 강사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가르쳤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교육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지만 한편으론 제가 이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임용고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야 당연히 트와일라이트 애청자시니까요.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은 조금 특별하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중간에 누군지 알아채셔도 모른 척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바로 시작해볼게요. 보스턴의 한 동네에 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가정폭력이 일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결핵을 앓다가 그녀가 8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죠. 앤과 동생 지미는 친척들에 의해 아동보호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 지미 또한 결핵에 걸려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앤은 결국 그 충격으로 실명하게 되고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완전히 미쳐버리게 되는데요.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그녀는 결국 한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치료를 포기한 상황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는데요. 당시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로라가 자신이 돌보겠다고 자청하며 앤에게 다가오게 되죠. 로라는 앤에게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전했어요. 정신과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죠.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거나 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말이에요. 물론 앤은 처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로라가 가져다준 음식은 전혀 먹지도 않았죠.
하지만 계속된 로라의 진심 어린 행동에 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가끔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얘기하기도 하고 점차 그 빈도수 또한 많아지게 됐죠. 마침내 2년 뒤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정신병동을 나오게 됐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다시금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마친 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게 되는데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통해 시력까지 되찾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앤을 향한 로라의 진심 어린 사랑과 교육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나온 앤은 우연히 한 신문에서 보기는커녕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 공고를 보게 되는데요.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그동안 로라에게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앤이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땐 아이는 그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매우 괴팍하고 사나웠어요. 어떤 날에는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또 어떤 날에는 발버둥을 치며 울다가 혼미 상태에 빠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항상 아이의 곁에 머물면서 아픔을 공감하며 믿어주었고, 무엇보다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망, 용기가 있다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훗날 이 아이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옆에서 무려 48년을 함께하며 사랑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각인시켜준 앤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으로 유명한 앤 설리번이죠. 앤은 헬렌 켈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얻게 될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의 주인공은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설리번 선생님에 대해 깊게 다뤄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려고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도 꾸준하게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헬렌 켈러의 영원한 선생님 앤 설리번.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한다면 기적은 언젠가 꼭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로라가 앤에게 그리고 앤이 헬렌 켈러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지도하고 교육한다면 아이들 또한 그 진심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이 있죠. 그리고 모든 앤 설리번 뒤에는 로라가 있습니다. 우리 트와일라이트 청취자분들도 자신의 로라, 앤, 헬렌 켈러는 누구였고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20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달을 마주하게 되면 문득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나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모르게 뭉클한 감정이 밀려오는데요. 트와일라이트를 듣고 계신 이 순간 또한 언젠가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새벽마다 트와일라이트를 들으며 웹툰을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인터넷에 올린 제 만화를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던 모습을 보고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한 컷을 그릴 때마다 수십 수백 번을 고민하고 대사 한 줄조차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는 등 한 편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공모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은 물론 그나마 일부 있던 제 만화의 팬들마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점점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질병 같던 손목 통증도 심각해져 이제는 펜을 잡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입니다. 이런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이런저런 시련들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지금은 제가 감히 어떠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보다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트와일라이트이 우리 사연자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신비한 인물 사전 생텍쥐페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어린 왕자의 저자로 매우 익숙한 생텍쥐페리.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집 근처에 비행장에 들어서면서 우연히 비행기를 얻어 탈 기회가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생텍쥐페리는 어머니 몰래 비행기에 올라탔고 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른 그 순간 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꿈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생텍쥐페리는 군대에 입대해서 항공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도 하늘을 나는 꿈을 잊지 않았어요. 틈틈이 항공기 조종훈련을 받으면서 민간 조종사 자격증은 물론 군용기 조종 면허장까지 취득했죠. 이후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으로 전향하면서 꿈에 그리던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23살이 되던 해 조종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남길 원했지만 당시 그의 약혼녀의 거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전역하게 되죠. 전역을 한 생텍쥐페리는 한 항공사에 취업해 비행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항공우편 조종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난당한 비행사를 구조하는 업무까지도 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또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꿈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생텍쥐페리는 개인 전용기를 구하고 비행 경기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시합 도중 기체의 결함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고 마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가 조난을 당했던 5일 동안의 경험은 훗날 어린 왕자의 영감이 되었다고 하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생텍쥐페리는 다시 한번 군대로 동원되는데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군 소속의 정찰기 조종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수년간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작전을 수행하던 그는 어느덧 연령 제한이 걸려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잦은 추락 사고와 부상 후유증으로 비행복을 스스로 입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개마저 옆으로 돌아가질 않아 조종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장교들은 물론 직접 사령관을 찾아가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금 비행기를 조종해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1944년 7월 31일 생텍쥐페리는 마지막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 6시간 동안만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실은 채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그는 6시간을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비행기도, 사람도요. 그렇게 생텍쥐페리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어느 소행성에 무사히 도착해 어린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진 않을까요? 그의 낡은 비행기와 함께 말이에요. 오늘은 언제 봐도 다르게 느껴지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사소한 계기로 갖게 된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물론 이루고 나서도 여러 차례 시련이 찾아왔죠. 사실 시련보다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생텍쥐페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만 않으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거야. 사연자분께서 지금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건 오히려 찬란하게 빛날 미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사막을 건너다 힘에 부쳐 지치실 때면 걸음을 멈춰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선가 트와일라잇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잇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잇입니다. 7월 27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잇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트와일라잇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트와일라잇 애청자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고시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주변 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했고 현재 애인도 없는지라 딱히 연락할 사람 없이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사는 게 무척이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특히 주말에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면 급격한 고독감이 몰려와 쉽게 우울해지곤 합니다. 트와일라잇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인 저에게 혹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사연만 보더라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느끼셨을 고독함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그간의 외로움이 트와일라잇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언젠가 홀로 남겨진 고독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그 고독마저 사실은 다른 모습의 행복입니다. 홀로 남겨져 외롭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방금 전해드린 말은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남겼던 말인데요.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그 누구보다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당시 단지 지역의 최고로 손꼽히는 무역상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그의 어머니는 소설가 수필, 기행문 등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집안의 배경과는 정반대로 어둡고 암울했는데요.
아버지는 독재적이면서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강압적인 남편을 무서워하면서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죠.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던 둘 사이에서 쇼펜하우어는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되는데요. 이는 훗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인 가치관과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딘가 모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9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2년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던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자신의 오랜 소꿉친구 고트프리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뜩이나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의 소년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은 30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후 쇼펜하우어는 그가 살던 함부르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했던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장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길 원했고 한 사립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업가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일이 더 좋았고 이를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고민하던 그의 아버지는 탁월한 사업가답게 한 가지 묘수를 제시합니다. 장사를 배우겠다고 약속하면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데려가 준다는 것이었고 싫다면 집에 혼자 남아서 원하는 공부나 계속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해외여행이라는 선택지는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아주 강렬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 이면에 충격적인 실체까지도 알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역하고 있는 노예들, 채찍으로 얻어맞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빈민가의 거지들이 경찰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등을 보게 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광경을 보며 인생은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18살 때 적었던 일기에는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처럼 장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큰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릴 적 겪었던 소꿉친구의 죽음에 이어서 또 한 번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건 어린 소년에게 매우 가혹한 현실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동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된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어린 여동생만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쇼펜하우어만 혼자 남겨두고 떠난 걸 보면 자신을 억압하던 남자와 판박이인 아들과 같이 사는 건 끔찍이도 싫었던 모양이에요. 혼자 남겨진 쇼펜하우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생활하며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는 오히려 그의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가끔 어머니의 집에 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님들과 잦은 언쟁과 싸움을 벌여댔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 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데만 열중하던 쇼펜하우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홀로 묵묵히 고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집필한 책이 안 팔리자 베를린으로 넘어가서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당시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던 헤겔에게 밀리며 오래 지나지 않아 교수로서의 활동을 접게 됩니다. 이후에도 헤겔과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하면서 그에게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수강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제대로 된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완전히 실패한 강서로 몰락하게 되죠.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당시 쇼펜하우어의 나이는 45세, 그의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곁에는 애완견 아트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는 고독할 줄 모르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고독이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로 남게 되죠. 그가 남긴 지나간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영국의 한 기사에
당시 무명의 고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소개되면서 일학의 유명 인사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펠레터를 받는 등의 폭발적인 인기는 물론 그의 까칠하고 염세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유쾌하고 발랄한 노인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기어코 찾아온 전성기를 비교적 오래 즐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항상 고통과 죽음을 두고 고민했던 그에게는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한 지옥을 벗어남으로써 그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아닐까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예리한 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곤 하죠. 또는 삶의 방향을 잃은 채로 방황하고 있을 때 냉정하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던 쇼펜하우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사색하면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앞으로 사연자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덧 장마철이 지나고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열질 환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청취자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엑스레빗님 안녕하세요. 식료품을 개발하고 있는 트와일라이트 열혈팬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제품도 많지만 그렇지 않았던 제품이 훨씬 많았죠.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고객분들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럴 때마다 팀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물건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신경 쓰고 노력하신 만큼 언젠가 분명히 보상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팀원분들에게도 우리 트와일라이트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신비한 인물사전,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1856년 7월 10일 크로아티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훗날 전기의 마법사, 지구에 잘못 태어난 외계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등으로 불리게 될 녀석이었죠. 테슬라의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도구나 가재도구를 직접 발명해서 쓸 정도로 발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테슬라는 5살 때 이미 발명품을 만들 정도로 발명에 소질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한번 본 책의 내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정밀한 기억력과 물건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세밀한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타고났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입학한 테슬라는 그곳에서 우연히 직류 발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발전기를 보고 직류보다 교류를 사용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류 발전기에 대해 끊임없이 구상하던 테슬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부다페스트로 건너가 어느 전화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테슬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교류 모터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 길로 파리로 건너간 테슬라는 최초의 교류 유도 모터를 제작했고, 몇 차례 실험을 통해 그것이 기존의 직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쓴 시 몇 편과 동전 몇 개, 하늘을 나는 기계와 관련된 계산 결과, 그리고 동료가 전해준 추천서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발길을 향한 곳은 에디슨의 연구소였어요. 당시 테슬라는 이 결정이 끈질긴 악연의 시작임을 과연 알았을까요? 에디슨과 테슬라는 직류와 교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자주 대립했다고 해요. 테슬라는 교류 전기가 직류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기존의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통해 많은 명성과 부를 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어느 날 에디슨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던 테슬라에게 모터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몇 개월 뒤 테슬라가 실제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저 미국식 농담이었다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길로 에디슨의 연구소를 뛰쳐나온 테슬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며 에디슨과 완전한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당시 사업가이자 백만장자였던 웨스팅하우스에게 투자를 받아 교류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도 했죠. 이와 동시에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에게 교류 관련 장치들의 특허권을 사들여 교류 전기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했고, 에디슨이 장악하던 전기 산업에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전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디슨은 교류 시스템을 흠집내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일부러 감전사시키려고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의자로 교류 전기가 흐르는 전기 의자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교류의 위험성을 과장해 선전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테슬라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를 밝힐 전기로 교류가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소에 교류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전쟁은 테슬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의 계획이 언제나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워든 클리프 타워의 개발을 시작했으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심지어 일부 남은 탑마저 1차 세계대전 중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거든요. 이 계기로 테슬라의 명성은 추락하게 되었고,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작은 부족으로 구현되지 못한 채 노트 속에만 남게 되었죠. 노년이 된 테슬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호텔과 임대주택을 전전하며 비둘기에게 모이나 주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후 1943년 테슬라는 뉴욕의 어느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테슬라는 암울했던 말년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후에도 그의 이름과 업적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요. 그의 흔적은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국제단위 T는 그의 이름 테슬라를 통째로 갖다 썼고, 앨런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는 니콜라 테슬라를 기리며 이름을 따온 것처럼요. 과거에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싸우고 억압당했지만 투쟁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한 행동의 결과가 당장은 미약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복 중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다들 그동안 쏟아지는 불볕더위에 고생 많으셨고요. 끝을 의미하는 말복이니만큼 더위도 얼른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끝에서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주 트와일라이트를 챙겨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내에 공지된 이번 분기 성과를 보니 저희 부서가 2등을 했더군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하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등이 아닌데 지금의 성적이 의미가 있을까? 2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욱더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는데요. 이런 저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주의와 제갈령처럼 서로 라이벌 관계이면서 1인자와 2인자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2인자는 1인자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빛을 내지 못한 채 그 위치에 머물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 1인자보다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던 2인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사전,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남자 버즈 올드린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과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나사의 우주비행사 3명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달로 향했고, 이들은 달 착륙이라는 인류 최초이자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죠. 달에 도착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 그의 뒤를 따라 내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분이라는 차이로 인류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친 버즈 올드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올드린은 공군에 입대해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했는데요. 숱한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심지어 6.25 전쟁에도 참전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 군대를 제대한 올드린은 MIT에서 우주비행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때 쓴 유인 궤도 랑데부 논문과 그가 고안한 기술은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계기로 올드린은 나사의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것은 물론 세계 최초의 장시간 우주유영, 인류 최초의 우주셀카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시도인 달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사를 선발했는데요. 그 명단에는 닐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버즈 올드린이 적혀 있었죠. 대망의 1969년 7월 16일,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겪고 난 이들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했습니다. 3일간의 우주 비행이 끝나고 무사히 달에 도착한 올드린과 동료들은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닐 암스트롱이 선실의 좁은 문을 통과해 달에 내렸고 19분 후 올드린이 그의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는 적막하고 고요한 풍경이었죠. 사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닌 버즈 올드린이 될 뻔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조종사로 배치되었던 올드린이 만약 먼저 내렸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지구로의 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이 퍼스트맨이 되었던 건데요. 단번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인이 될 수 있던 기회가 뒤바뀐 것이죠. 달의 성조기를 꽂고 있는 사진이나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 등의 주인공이 전부 올드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닐 암스트롱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달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올드린은 닐 암스트롱에만 집중된 세간의 반응에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아내와의 이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죠. 열등감과 상실감이 나날이 극심해지던 와중에 우연히 어느 애니메이션에서 자신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캐릭터는 바로 토이스토리의 우주 비행사 로봇 버즈 라이트이어였죠. 이를 본 올드린은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쓰면서 강연을 하거나 시트콤이나 토크쇼,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달과 우주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유명세의 압박감을 느낀 닐 암스트롱이 조용히 대학 교수로 지내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죠. 2023년 현재 만 93세라는 초고령의 나이에도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 올드린은 당시 달 탐사에 나섰던 동료들 중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한데요. 1등의 화려한 조명 뒤에 그늘진 2등으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1등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버즈 올드린.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가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것처럼 올드린의 인생 또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죠.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엑스랑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일생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원자폭탄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이고 싶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양복의 안감을 수입해 큰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부유한 집안과 모자랄 것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요. 학창시절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수재였던 그는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넋 빠진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 친구들의 오해로 냉동실에 갇힌 적도 있다고 해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그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광물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광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그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때의 경험은 먼 훗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오펜하이머는 탁월한 집중력과 학문에 대한 끈질긴 탐구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면서 무려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물론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일주일을 공부한 네덜란드어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괴팅겐 대학교의 막스 보른 밑에서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오펜하이머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5편 이상의 논문을 쓰면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 유진 위그너 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입지를 쌓게 되는데요. 교수의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교수를 밀치고 자신이 수업을 했다는 일화에서 당시 그의 거만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렇게 25살의 어린 나이로 UC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된 오펜하이머는 처음에는 형편없는 강의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강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어느새 그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학생이 던진 질문에 밤이 셀 때까지 답변을 해줬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달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3년 뒤 미국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맨해튼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요.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그로브스 장군은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한 연구소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그 적임자로 누구보다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추천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소를 과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UC 버클리의 연구기관으로 바꾸고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요.
평생 누군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던 그는 무려 6천여 명의 연구원들을 통솔하며 이론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가 개발한 원자폭탄은 전쟁을 종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상자를 남겼는데요. 그 광경을 본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애국심에서 시작한 일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 쓰인다면 누구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테죠. 핵무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바뀐 오펜하이머는 백악관을 찾아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거나 수소폭탄의 개발을 저지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념으로 인한 냉전 상황 속에서 오펜하이머의 행동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계기로 핵무기 개발에서 멀어지게 된 오펜하이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물리학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갔는데요. 유럽과 일본 등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과 과학의 역사나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67년 평소 애연가로도 유명했던 오펜하이머는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향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오펜하이머는 남은 인생을 살며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는데요. 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도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인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자 주인공이 늘 동경해오던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당시 활동했던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살바도르 달리나, 해밍웨이, 피카소 등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큰 감명을 주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언가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영화의 포스터 속 배경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그를 추억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꿈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 목사인 아버지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아주 먼 훗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작가가 될 아이였죠. 잠시 이야기에 앞서 고흐가 앓고 있었다는 정신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건 고흐의 형 때문이라고 해요. 고흐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에게도 형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형의 이름이었던 빈센트를 고흐가 물려받게 되었죠. 이 계기로 고흐는 평생 동안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탓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자란 고흐가 11살이 되던 해,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미술 수업이 있던 한 국립중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흐는 미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2년 뒤 갑작스레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해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고은은 큰아버지 센트의 주선으로 헤이그의 미술상이었던 구필화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던 고은은 어느 화가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 화가는 바로 이삭 줍는 사람들로 유명한 장 프라스와 밀레였어요.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밀레의 작품을 따라 그리곤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간이 흘러 어엿한 화상으로 성장해가던 고은은 어느 날 구필화랑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당시 출장차 방문한 런던에서 본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충격,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한 시련의 아픔, 무엇보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힌 정신장애 등 여러 복잡한 원인 때문이었죠. 이후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고은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리나주라는 한광지대로 선교활동을 나가게 되었지만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그의 병력은 걸림돌로 적용하였고 끝내 해고를 당하면서 선교사로서의 활동도 끝이 나고 맙니다. 목사는 고은에게 성직자보다 그림에 더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언했고 고은은 보리나주 사람들의 현실을 그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다시금 미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은은 보리나주에 살고 있는 광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그에게 붓과 캔버스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낼 수는 없었죠. 자신의 그림 실력의 한계를 느낀 고은은 당대 화가들의 도시이자 자신의 동생 테오가 살고 있는 브뤼셀로 떠나게 되는데요. 브뤼셀에서 고은은 동생 테오와 외삼촌 안톤 모베에게 그림을 배우거나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는 등 미술을 배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미술에 대한 견해와 과격한 성격 탓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말았고 결국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고은은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매춘부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시엔이라는 매춘부를 만난 그는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은 물론 임신한 상태였던 그녀에게 동거를 제안합니다. 오갈 데 없던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고 고은은 그 대신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부탁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이는 그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물론 시엔의 가족 또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와 고흐의 만남을 반대했는데요. 결국 시엔과 고은은 주변의 반대와 세간의 손가락질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고은은 그 길로 호에벤으로 향했고 시엔은 몇 년 후 강에 빠져 자살했다고 전해지죠. 죄책감에 쌓여있던 고은은 호에벤을 지나 니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은은 우연히 테오가 화랑을 새로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내키진 않았지만 끝내 가족들이 있는 뇌넨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동네에는 마르오트 베으만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요. 그녀는 고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을의 지저분한 행색과 그녀의 정신 상태로 인해 서로의 집안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고우조차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대량의 약을 먹고는 발작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온 마을에 퍼지자 고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뇌넨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 아인트호벤으로 향하던 고은은 우연히 한 가정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4명의 여인이 감자를 먹고 있었고 당대 농민화가로 유명했던 윌렉에 빠져있던 그는 이 장면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 반드시 그림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향한 고은은 자신을 비난하는 삼촌들을 피해 도망치게 되고 감정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와중에도 다시금 붓을 잡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은의 첫 완성자 감자 먹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고은은 테오에게 그림 판매를 부탁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미술사주와 맞지 않아 세간의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그림의 모델로 그렸던 호르트의 가족 중 미온의 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고은의 짓으로 의심했고 또 한 번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고은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던 동생 테오의 부름을 받고 파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인상주의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던 테오는 고은에게 당시 전파되었던 일본의 판화를 접하게 합니다. 이를 본 고은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접하게 되면서 빛과 색채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 당시 파리의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던 고은은 어느 순간 자신과 맞지 않는 이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지방의 소도시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고은은 시골 풍경이 주는 자연의 색깔에 매료되어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고음안의 화풍인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거친 분놀림의 조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고은은 함께 작업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예술가들을 초대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의 초대를 거절했고, 그러던 와중에 폴 고갱만이 그를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고은은 고갱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는데요. 고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 해바라기 또한 그를 향한 우정을 담아 선물한 그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둘은 성격부터 예술에 대한 가치관까지 많은 부분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고흐의 작품은 한 점도 팔리지 않는 반면 고갱의 작품은 연달아 팔렸다고 하니 더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고흐가 돌연 자신의 길을 자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고갱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압생트라는 술에 중독된 고흐가 환청이 들리는 자신의 길을 잘라버렸다고 하고, 누군가는 고갱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본 고흐가 고갱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자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며 귀를 잘랐다고도 하죠. 그렇게 고갱이 떠난 이후 정신병이 더욱 심해진 고흐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캔버스는 더욱 밝아져만 갔습니다. 고흐의 희대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바로 이때 탄생했죠. 시간이 지나 태어난 고흐는 오베르라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로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10여 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1000여 점이 넘는 스케치를 그린 열정적인 화가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고 전해지죠. 고흐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뒤인 1901년 파리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제서야 고흐의 그림은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914년 테오의 부인이 고흐와 테오가 15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내면서 세상에 그가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 사이에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짧고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 어떤 미술가보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칭송받는 빈센트 반 고흐. 먼 후대에 결국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흐의 모습이 문득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최근 묻지마 칼브린 같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범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문득 범죄자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를 파헤쳐보고자 이것저것 조사하던 중 어느 심리학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일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사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칼
칼 융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아버지와 예리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잦았고, 혼란한 가정 속에서 홀로 남겨진 융의 주변에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혼자서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 좋아했던 융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어릴 적 융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3살 무렵의 융은 어느 날 꿈에서 수직으로 솟은 남근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남근의 형상이 종교의식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융은 그때부터 영적이자 무의식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죠. 이후 10살이 된 융은 인간 형상의 나무 인형을 만들거나 기다란 돌에 색을 칠하고선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며 편안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요. 먼 훗날 융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고대에 존재했던 주술적인 의식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그가 주장한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었죠. 이 밖에도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쪼개진 식탁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산산조각이 난 칼 등의 사건들은 그를 신비한 현상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융은 심리학과나 정신병리학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융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절발작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오로지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한 융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비로소 내성적인 성격을 벗어나 스스로 지칭한 외적인 인격으로 지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융은 우연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정신분석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는 프로이트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렇게 둘은 멀리서 서신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융은 지금까지 이해받고 지지받지 못했던 자신 내면의 경험 세계와 이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최초의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융은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프로이트 또한 그를 아들이자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융의 이론적인 사상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조금씩 멀어지면서 얼마 못 가 둘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융은 모든 정신병의 근원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드의 환원주의와 고집을 수용할 수 없었고, 프로이드도 종교에 대한 융의 관심과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후 3년 동안 우울 증세를 보이던 융은 어느 날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유능한 대학 교수,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점점 현실감을 잃은 채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지적으로 이해하여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별다른 소용은 없었고 결국 무의식의 충동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충동은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작은 돌들로 자그마한 마을을 만들어 노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놀이치료는 그가 처한 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여전히 자신의 뇌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심리 깊은 곳에 깔려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무의식의 세계로 오랜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융이 발견한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은 인생의 새로운 중심과 의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분석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무의식의 원형이 어떻게 실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알제리, 사하라 사막, 케냐, 인도 등을 여행하며 신화나 상징, 예술과 민담, 꿈과 환상 등 무의식의 자원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1947년 융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30년에 걸쳐 지은 취리의 별장에서 지내다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융은 일평생 개인의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치료가로서 자신의 임무가 사람들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는 언젠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관리하고 인간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지침을 주는 여러 위대한 종교들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치료적 상징 체계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종교가 인간의 성숙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비록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융의 이러한 관점이 신비하고 비과학적으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장 위주의 삶과 외적인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영혼과 균형이라는 답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융은 신경증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안내자로 볼 것을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죠. 우리 트와일라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면의 고통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홍범도 장군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덮어 씌웠다는 이야기였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트와일라이트를 통해 홍범도 장군이 독립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홍범도 장군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홍범도 장군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평안도의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또한 그가 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그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지내며 천대와 괄시, 학대와 무시가 일상인 삶을 살아왔죠. 이런 머슴의 삶보다는 군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홍범도는 15살이 되던 해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대에서의 차별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죽이고 군대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공장과 절등을 오가며 떠돌아다니던 홍범도는 우연히 어느 장터에서 한 포수를 만나는데요. 그가 건넨 화승총을 만져보던 홍범도는 예전 자신이 군인이었던 때를 떠올렸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포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첩첩산중에서 포수로 지내던 홍범도는 어느 날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당시 포수가 직업이었던 사람들의 조합인 산포수 사람들을 집결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합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부대는 함경도의 삼수갑산 일대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전투를 치르며 활약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후치령 전투가 있습니다. 4일간 벌어진 후치령 전투는 홍범도의 의병부대를 일본군에게 큰 위협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활약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의 강력한 전투력에 놀란 일본군이 병력을 계속해서 증파하거나 그들의 종적을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체포할 수 없음이 유감이라는 보고 내용도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일본군은 도저히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부대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러 회유 공작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그들은 단호히 저항했고 온갖 달콤한 유혹과 협박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홍범도와 의병들은 자신의 혈육마저 희생시킬 정도로 항일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이죠. 이후 홍범도는 대규모 의병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연해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했는데요. 그렇게 1910년 4월 3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별다른 성과 없이 큰 피해만을 남겼는데요. 겨우 블라디보스토크로 살아 돌아온 홍범도는 2달 뒤 최후의 항일투쟁을 위해 의병들을 총집결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홍범도는 슬프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민족과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의 불씨는 더욱더 불타올랐죠. 그렇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홍범도는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이는 양측의 사상자의 수를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초반의 전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을 모두 전멸시켰죠. 일본군은 패전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해 거침없이 진군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이들이 매복해 있던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온 순간 일제 사격 신호를 보냈고 3시간의 총격전 끝에 일본군은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는 모조리 후퇴하게 됩니다. 불과 3-4시간 정도의 전투였지만 독립군들에게는 독립전쟁의 첫 승리이자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의 징표였습니다. 이후 독립군의 전력을 알게 된 일본은 한민족을 더욱 탄압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독립군의 섬멸과 독립군의 근거지를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2만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간도로 궁극하기 시작합니다. 독립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산리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를 펼쳤고 김좌진 장군의 유격전과 홍범도 장군의 기가 막힌 전략 전술 덕분에 큰 사상자 없이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본은 독립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간도 참변을 일으키는데요. 이들의 잔인무도한 만행도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장 독립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이견 차이가 있던 독립군단들은 결국 고려혁명군과 대한의용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러시아 군대에 의해 독립군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했고 이 자유시 참변은 무장 독립투쟁 역사상 최대의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동포의 공격과 밀정의 감시, 아내와 아들의 죽음 등으로 50이 넘은 나이에도 외로이 지냈는데요. 이후 환갑이 되었을 때는 결국 군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고 한인 부대의 명예군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한인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 정책이 강화되던 중 만주 사변이 발발하면서 만주에 살던 한인들은 러시아의 강제 이주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결국 저 멀리 척박한 땅으로 버려지게 된 이들은 메마른 땅에서 다시금 삶을 이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고립시켰죠. 이는 물론 홍범도 장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독립전쟁의 영웅이라는 칭호도 이곳에선 먹고 살기 위해 텃밭이나 가꾸는 신세였죠. 홍범도 장군은 73세 나이에도 러시아의 정규군으로 입대하고 싶다며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전혀 녹슬지 않은 사격 실력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군인으로 활동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이었죠. 당시 크질오르다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 중에는 항일 독립투쟁과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 강제 이주 한인의 한을 풀기에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극장의 총연출가 태장춘이었습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자 했고 그렇게 홍범도 일지와 연극 홍범도가 탄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이 연극을 보고는 매우 쑥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독립전쟁간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니 자신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내심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1942년 조선극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내심 극장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유독 조선극장 사람들과의 이별이 유난히도 허전했다고 해요. 아마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홍범도 장군은 극장이 이전하기 전날까지도 극장에 침입한 강도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싸움으로 부상을 입은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극장이 떠나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패망과 대한민국의 독립이 불과 2년도 남지 않던 시점에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조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의 인생은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홍범도 장군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그가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인생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 묻어나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에도 그가 펼친 항일 독립운동의 강렬한 인상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굳은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기저에 깔려있는 철저한 민족의식이었을 겁니다. 그가 의병을 조직하고 가장 먼저 처단한 집단이 민족과 국가를 팔았던 매국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인식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결코 꺾이지 않는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의병에서 독립군 사령관으로 그리고 빨치산 대장으로 활동했던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만주와 연해주, 마지막 생을 마감한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그가 오직 독립을 위해 힘겹게 걸어온 험난한 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인이나 심지어 주변 친구도 될 수 있죠. 저는 존경은 물론이고 인생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 인물이 딱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시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독창적인 정치 전략과 뛰어난 군사 능력으로 로마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얼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로마 공화국이 혼란하던 시절 어느 엘리트 가문의 아이를 태어난 카이사르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과 참신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일찍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파였던 루키우스 술라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카이사르는 오히려 그의 반대 세력이었던 민중파의 정치인 루키우스 킨나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를 계기로 술라와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킨나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술라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끝내 최고 권력자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대대적으로 민중파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술라는 일찌감치 카이사르의 리더십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회유도 해보고 제거도 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카이사르는 술라를 피해 로마 밖으로 잠시 도망쳤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카이사르는 그간 받았던 좋은 교육과 로마 밖에서의 경험, 그리고 타고난 언변과 매력적인 외모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했던 그는 민중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인기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죠. 당시 원로원의 귀족들은 카이사르의 영향력과 강력한 힘을 경계했는데요. 로마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오르려던 그를 방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손을 잡은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방해를 무릅쓰고 끝내 집정관에 당선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는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이러한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자신의 외동딸 율리아를 30살 연상의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키기도 했죠. 이후 집정관을 역임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을 총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복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갈리아 지역의 주민이었던 켈트족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의 충성심을 끌어낸 것은 물론 로마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7년간의 전투를 겪은 노련한 군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와 이민족의 충성심, 정복을 통해 얻은 광활한 영토는 그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카이사르의 승승장구가 안 입고 왔던 원로원의 귀족들은 또다시 그를 경계하고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두 정치를 이끌던 크라소스가 전쟁 중에 전사하고 폼페이오스와 결혼했던 카이사르의 외동딸 율리아가 출산 중 사망하게 되면서 그 무엇보다 견고해 보였던 삼두 정치는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귀족들은 폼페이오스를 재빨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는 그 길로 대립 관계로 돌아서게 되죠. 의기양양해진 원로원의 귀족들은 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카이사르에게 로마로의 복귀를 명령하는데요. 카이사르는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과 협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귀족들의 태도에서 이미 협상 테이블이 깨졌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자신을 찾아온 안토니우스와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결국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경선 루비콘강 앞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자신의 행동이 사실상 쿠데타임을 알았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내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긴 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카이사르의 대승이었어요. 이제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1인 천하가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황제가 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서 로마를 개혁하기 시작했죠. 다방면에서 탁월한 인재였던 만큼 카이사르는 사회 각 방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갔고 대제국 로마의 발판을 차곡차곡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태양력을 로마에 도입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의 그레고리력에서 기초가 된 율리우스력이고 이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의 기원이죠. 그렇게 카이사르는 주변에 어떠한 정적도 없는 임기가 평생인 종신 독재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독재에 대한 귀족 세력들의 불만은 결코 잠재울 수 없었고 이들은 심지어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14명의 귀족들은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화랑 앞에서 카이사르를 마주칩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이사르의 주위를 둘러싸았죠. 그리고 각자가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카이사르를 무차별적으로 찔러댔습니다. 카이사르는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칼로 찌른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던 2명의 브루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브루투스 너마저라며 마지막 신음을 뱉어내죠. 무려 23곳이나 칼에 찔린 카이사르는 아이러니하게도 폼페이우스의 동상 앞에서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를 지지했던 민중의 분노도 매우 거셌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죠. 카이사르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로마 역사에 그 누구보다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그의 정치적, 군사적 전략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죠. 카이사르는 죽고 나서 화장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유해는 때마침 내린 비로 인해 모두 씻겨져 내려가 버렸다고 해요. 즉, 무덤조차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이름과 이야기는 리더십과 정치적 통찰력의 상징이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21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샌가 하늘이 높아지면서 계절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보니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정도는 챙기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취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진취적이라 함은 적극적이면서 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뛰어드는 행동이 바로 진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로 음식에 대해 누구보다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미식가이자 최초의 체계적인 서양 요리서의 저자 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는 로마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서기 1세기경에 살았던 인물로 전통 있는 명문 요리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고 자란 로마의 엘리트이자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역사 깊은 요리사 가문의 자제로 어릴 적부터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진귀한 재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트러플, 수백 가지의 허브와 피클, 전갈의 피와 자두절임 등 수천 개의 식재료가 끊임없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르쿠스는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의 요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당시 로마의 남성들은 개인 이름, 가문 이름, 별명 순으로 된 이름을 사용했는데 최초로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유명한 식도락가였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은 고급진 식사에 대한 사랑과 동의어로 쓰였고, 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름을 선호하고 별명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물론 마르쿠스도 그중 예외는 아니었고요. 비록 그는 정식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요리 연구가로서 음식에 대한 남다른 견해와 애정이 풍부했고, 덕분에 호화로운 잔치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훗날 미식가로서 주변의 명성까지도 얻게 됩니다. 아피키우스는 특히 소스를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그가 집필한 요리 레시피 데레 코키나리아에 수록된 500여 개의 레시피 중 무려 400여 개는 소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소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하다못해 나중에는 새로운 소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소스의 이름을 그냥 또 다른 소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아피키우스는 동물성 식재료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시도한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요리사들은 짐승이 고통을 받을 때 맛있는 육즙이 생성된다, 육류는 잔인하게 죽일수록 맛있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속설에 대해 무관심했고, 오히려 특정 식재료를 오래 삶거나 찌는 행위에서 맛이 더 깊게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육수를 제조해서 소나 닭 같은 비교적 값싼 재료도 바다거북과 같은 사치품의 맛을 재현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고객에게 주는 고통과 음식의 맛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현대인들보다 몇천 년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황실과 귀족들의 규범이 생기고 일반인들과 그들 간의 구분이 필요해지자 원로 정치인들은 대중의 도덕적, 물질적 사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황제의 식탁 외에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식재료를 규정하는 사치 금지령이 선포되면서 아피키우스는 더 이상 위대한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와중에도 아피키우스의 유별난 요리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치 금지령이 선포되었음에도 요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피키우스는 비밀 주방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몰래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관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아피키우스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검사관들에게 어찌되었든 우리 식당에 온 손님이니 준비한 음식은 같이 먹고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그의 제안에 고민하던 감사관들은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봐주는 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아피키우스는 알겠다며 식사를 대접했는데 감사관으로 온 군인들과 관료들은 그의 요리를 먹고선 연신 감탄하며 크게 감동했고, 결국 그를 체포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황제가 선포한 법령에도 구걸하지 않고 아피키우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요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 금지령으로 인해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든 아피키우스는 점차 금전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는 대대로 부자였기에 먹고 살기에 어려워진 수준은 아니었지만 식품과 식재료의 유통 자체가 힘들어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요리 연구를 계속한다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결말이었죠.
그렇게 아피키우스는 더 이상 요리 연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그의 전 재산으로 로마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연회에는 아피키우스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요리한 사내 진미들이 즐비했어요. 초대된 사람들은 나무랄 데 없는 그의 요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고 아피키우스는 마치 위대한 쾌락의 신 바커스를 연상시키듯 끊임없이 요리를 내왔죠.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그의 테이블에는 연회의 마지막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본인만을 위해 준비한 가장 공들인 요리이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요리이기도 했죠. 아피키우스는 그렇게 최후의 요리를 먹고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그 요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료에 따라 다양한 요리가 언급되는데요. 모든 기록에서 그가 자신만의 요리에 독을 넣어 자결했다는 부분은 일치하죠. 결국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끝내 요리를 위해 웅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의 최후를 보고 정말 못 말리는 괴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피키우스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이 연구한 레시피가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집필한 데레코키나리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로마 요리서로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해당 지역의 음식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는 아피키우스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은 삶을 살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보다 앞으로 더 빛날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인생의 전부가 요리였던 아피키우스의 굳건하고 단단한 의지는 뚝심 있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인생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